할 텐데요. 이 해설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먼저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시험 확인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특정 과목들이 높은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높아서 평균이 높다. 그래서 최종적인 합격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 최종 합격장을 받기 전까지는 1차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조금 빡셈의 정도는 좀 덜할지라도 최종 합격하기 전까지는 1차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이론 공부를 좀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직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문제 형태를 좀 익히시고 어떤 수준으로 어떤 주제들을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연히 이번 시험은 예상했던 것과 같이 2022년, 2023년 그 흐름에 이어서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즉 나올 만한 주제가 다 나왔었고요. 지엽적인 주제들은 배제됐었고 풀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 실수하지 않고 독해력을 조금 키우셨다라면 다 맞출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긴장감과 이런 초조함과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보면은 내가 이걸 왜 틀렸지 하는 것들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합격선을 한 90점에서 95점 정도로 한번 잡아봤고요. 당연히 20문항 모두 기본 이론 교재하고 이론 교재에도 당연히 있고요. 강의에도 진행을 했었고 하프 이론 강의에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료 학습이 조금 되어 있는 분들은 이 하프 강의 30시간짜리만 듣더라도 이론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수업했다고 해서 내가 다 이해를 하고 그 관련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충분히 한 번씩은 다 다뤄봤었던 그런 주제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모든 주제는 수업 중에 다뤘다. 문제풀이도 한번 진행을 해봤었더라. 그래서 이제는 과거를 넘어서 미래 합격으로 나갈 때죠. 그래서 요 분석을 아주 가볍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만. 자, 먼저 시기분포를 한번 보시면 사실 이 시기 분석이라고 할 만한 것이 크게 유의미함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시기가 해당 특정 시기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공부 안 할 겁니까? 다음 시험에는 무조건 나올 텐데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펴볼 것들은 그냥 두루두루 나온다. 버릴 부분은 없습니다. 버릴 부분은 없어요. 그 특징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가 없었다라는 거. 근데 그 큰 의미는 없고 다음번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관련된 문제가 많지 않았었다라는 거 정도. 그러니까 이 조선 후기에서는 병자호란 문제 한 문제가 나왔었죠. 원래는 조선 후기가 빈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차는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한 문제 나왔다고 조선 후기 공부 소홀히 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근현대사와 전근대사 비율이 거의 대등해졌었더라. 과거에는 전근대사가 좀 우위였었지만 이제는 차츰 근현대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 5대5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현대사 학습에 보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었었더라. 특히 강정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버릴 겁니까? 현대, 근대 버릴 거예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오는데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해드릴 말은 두루두루 해야 된다. 전시기 버릴 건 없다. 그럼 공부 방법에서 주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압도적으로 정치사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정치사가 많고 나머지 내용들 사회사는 아예 출제 자체가 잘 되고 있지도 않고 그럼 경제사 파트에서도 나올 만한 것들이 나옵니다. 화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 항구가 나오고요. 그럼 시장감독기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 나오지만 오히려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경제 파트에서 나오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공부하면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사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략하게 기본 내용만 공부를 합시다. 그 다음에 문화사에서 좀 변별을 낼 가능성이 있어요. 문화사에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가장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바로 문화사입니다. 왜냐? 이건 좀 이해의 영역에 가깝거든요. 이해를 많이 하고 나중에 물론 암기할 것도 생기지만 이거는 거의 암기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사는. 그래서 이 암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문화사 파트에서 조금 힘들어 하실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정치사를 중심으로 대부분 정치사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사회사를 살짝 기본 이론만 붙인 다음에
문화사는 암기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 단 교과서 핵심 사료들, 핵심 문화재만 살펴보지 시기별로 안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백제의 석탑은 딱 2개만 볼 겁니다. 2개만. 이런 식으로 해서 좁혀서 최대한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만 봐야 된다. 대신 나올 만한 것들은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중심으로, 이건 암기를 중심으로 한다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형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형식 보시면 사료가 이게 자료가 제시되긴 하는데, 박스가 제시되긴 하는데 원문 사료가 제시되는 문제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느냐? 일반 기술이에요. 일반 기술. 자, 만약에 공민왕에 대한 업적을 물어본다. 공민왕에 대한 업적을. 그러면 전민 변종 도감을 설치하였다. 이 왕이 한 다른 업적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업적들이 일반 기술로서 등장을 한다.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그 업적들을 키워드로 살펴보고 있어야 되겠죠. 키워드를 암기 혹은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독해를 통해서 좀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청 나왔는데 싸운데 그러면 무조건 병자호란을 찾는 것이고, 목 놓아 울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을사늑약 이후에 시일야 방성대국을 작성했었던 장지연, 황성신문의 주필로 활동했었던 그 내용을 그냥 나올 만한 것들을 탁탁탁 암기를 해두시고, 당연히 사료 학습은 좀 하셔야 됩니다. 사료를 통해서 그 키워드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사료 미제시형은 여기 단순 사실 확인이죠. 보기에 오답을 섞어놨었던 이런 형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기파악형 문제를 형식상으로는 3문제지만 사실 역사 문제는요 대부분이 시기파악 문제예요. 이번 회차에서도 약 8문제 정도가 이후의 사실은 뭐 이런 류였었기 때문에 결국 시기파악이 핵심이더라. 근데 형식상만 놓고 보면 순서 나열형, 가나다라 형태가 2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사이의 사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자, 이건 제가 수업 중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어지간하면 연도를 암기하는 것을 피하지 말자. 어려운 연도를 외우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업 때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뭘 외우자? 1차 조선교육령 11년, 2차 조선교육령 22년. 요걸 기억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연표 제시에서도 연도 암기를 일부러 안 외우진 말자는 거예요. 쉬운 연도들은 좀 외워놓는 것이 실수를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총평 드립니다. 총평. 자,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근현대사가 비슷한 비주로 출제되고요. 정치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사로 사를 얹었다. 특히 여기서 변별을 좀 주려고 시도를 했었다라는 거. 자, 2022년, 2023년, 2024년 3년간의 누적 데이터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입니다. 쉽게 출제돼요. 이제는. 자, 시험은 뭐가 나온다? 당연히 나올 것들이 나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좀 헷갈리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잘 안 외워지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들. 이거 나옵니다.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거. 이게 변별용으로 나오겠죠? 세 번째는 지엽적인 것들이 등장했었는데 이 지엽적인 것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심화 사료는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깜빡깜빡 세 번째 지엽적인 내용들은 좀 배제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나올 만한 주제가 풀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었더라. 그래서 작년 그리고 재작년 2022년, 2023년, 2024년 모두 90점 이상을 맞아야 하는 시험으로 출제됐었더라. 됐나요? 자, 그 변별력 문제는 3문제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독해 문제였어요. 보세요. 목 놓아 울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일야 방성대곡, 대성통곡 이거 보시면은 장지연, 황성신문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창의 난도 마찬가지예요. 김원창의 난. 여기도 원문 사료를 좀 빵꾸 뚫어놓는 형태로 이것을 정답지로 해놨더라고요. 제가 사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료 학습은 하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백제 석탑은요. 미륵사지 석탑하고 정림사지 5층탑 딱 2개를 볼 거거든요. 그런데 이 2개를 구분하지도 않아도 돼요. 왜? 백제 석탑은 공통적으로 목탑 양식의 석탑이기 때문에 요거 알아놨으면 이거 미륵사인가?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백제만 가지고도 석탑 안 봐도 백제만 가지고도 찾을 수 있었다. 미륵사와 정림사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자, 그러면 대비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이론에 집중해야 된다. 핵심 이론. 시간 단축이 결국 수험 생활을 성공으로 이끌게 된다. 그래서 여기 한국사는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시간을 좀 덜 투자하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이제는 전공 과목에 더 집중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학습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이틀 이상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정치사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순서 파악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되
문화사, 인물사, 지역사 이런 것들로 변별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시험 앞두고는 암기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 암기. 특히 문화사 같은 경우는 암기입니다. 인물, 사람 이름 암기고요. 지역도 암기의 대상이 됩니다. 시기도요. 주요 연도들은 좀 연도를 암기해 두는 것이 근현대사일 경우에 유리하다. 그래서 암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핵심만 공부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세한 이론 학습, 이론 강의는 여기선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대략적인 정답 찾는 방법과 그리고 주제 학습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학습 자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번 문제 갑니다. 1번 문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선사시대 그리고 고조선 초기 철기 국가의 풍습 이런 것들은 지금 배제되었다. 요번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봅시다. 5세기 후반 가야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한 이 나라는 낙동강 유역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철을 이용하여 후기 가야 연맹. 자, 보세요. 자료가 나와 있으면 박스가 나와 있으면 거기서 어떤 키워드를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힌트는 주어집니다. 정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힌트가 반드시 주어져요. 여러분, 제가 문제풀이 강의할 때 항상 수험생분들에게 많이 드렸던 말씀이 뭐냐? 문제를 왜 이렇게 깨끗하게 푸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요 키워드 찾는 연습을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찾는다.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전기가 금관가야였다면 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이동을 했었던 계기는 누구 때문이었었죠? 바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뇌물마리간을 구원해주러 왔다가 가야마저 쑥대밭으로 만들고 갔었더라. 그래서 가야가 싫어하는 왕은 3명입니다. 첫 번째 왕은요, 바로 광개토대왕 싫어하겠죠. 두 번째 왕은요, 신라 왕들 중에서 가야는 흥을 싫어해요. 가야는 흥을 싫어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자, 버풍왕에 의해서 금관가야가 없어졌고요. 멸망했었고 진흥대왕에 의해서 신라의 진흥왕에 의해서 대가야가 사라지게 되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한번 공부하면서 암기하면 되겠습니까? 가야는 흥을 싫어해. 버풍 진흥. 그래서 1번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했었던 나라는 바로 대가야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요거는 가야입니다. 이게 얼마나 쉽게 출제된 문제냐면 보세요. 대가야와 금관가야를 헷갈리게 내놓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당연히 나올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엽적인 게 나온다. 근데 지엽적인 거는 안 나왔어요. 한 문제도. 그러면 헷갈리는 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답 지문에 버풍왕에 의해 멸망했었던 금관가야를 넣어놓으면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아예 그냥 나올 것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가야고요. 이게 백제고요. 성왕 때. 그 다음에 이것이 발해 되겠습니다. 발해 선왕 때. 그 다음에 이것은 고구려의 장수왕의 정책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예요? 가야, 백제, 발해, 고구려. 그냥 국가만 구분하는 문제가 1번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번 한번 볼까요? 고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런 자료 미제시형 문제일 경우에는 보통 여기에 오답 지문을 섞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좀 헷갈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고려의 경제 상황을 다 넣어놓고 이 문장에 오류를 넣어놓는 경우가 어려운 형태. 그런데 이건 뭐예요? 자료 미제시형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가만, 시기만 파악하면 끝나는 게임이다. 진대법은 고구려고요. 고국천왕 때. 그다음에 건원중보는 건원은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중보는 무거운 돈이라는 거예요. 철전이라는 겁니다. 고려 최초의 화폐는 누구 때였었죠? 바로 성종 때인데 이 성종을 찾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고려라는 걸 찾으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2번. 이해됐나요? 자, 이걸 좀 어렵게 낸다면 어떻게 내겠어요?
뭐 성종 때 건원중보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숙종 때 건원중보 이런 식으로 오답 지문을 만들면 좀 어려운데 요거는 난이도가 하 수준이었던 거예요. 왜? 경제 파트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 전근대사에서 사회경제사는 쉽게 출제됩니다. 광산경영에서 덕대제가 유행했었다. 이것은 조선하고도 후기 상황 되겠어요. 농사 지을 때 직접 도움되는 썰을 풀어놔라. 이것은 조선 전기 세종대왕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변별을 담당하는 것은 뭐일 가능성이 많다? 바로 문화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별을 담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선 전기 왕 중에서 세종 때 편찬된 저서, 성종 때 편찬된 저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일단은 세종, 성종,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가면 영조, 정조를 구분하는 겁니다. 요 문제 요번에도 등장을 했었죠. 어김없이. 자, 답은 2번에 고려만 찾으면 됐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그 형세가 반드시 다툼을 불러올 것이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의 형세도 위급해진다. 러시아가 강토를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조선 책략입니다. 조선 책략의 목적이고요. 목적은 뭐예요? 러시아 견제. 그러면 내용은 뭡니까? 친청, 결, 일본, 연, 미국. 그래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개항 이후 2차 수신사로 파견됐었던 김홍집이 가지고 왔던 외교 조언집 조선 책략이네요. 자, 역사 간단합니다. 인과성을 파악하면 된다. 그러면 조선 책략 유포 전에 있었던 상황은 개항이겠죠. 개항 이후에 수신사로 파견됐으니까 조선 책략 개항은 조선 책략 전에 들어가야 되고, 조선 책략이 전파되자 국내에서는 여러 반발이 있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만여 명이 상소를 올리는 영남 만인소가 나타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개항의 의지가 있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었더라. 되나요? 자, 보시면 1876년 개항이 있습니다. 수신사 2차 수신사 파견하고 나서 조선 책략이 유포됐었죠. 그리고 영남 만인서 81년, 조선 조미소 통상조약 82년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 옳은 것은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 조선에 널리 퍼졌었더라. 이것은 개항 이후기 때문에 이전이 틀린 표현이겠네요. 흥선대원군이 척화배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었더라. 이것은 양요 이후죠. 특히 신미양요. 1871년 신미양요 이후고요. 개항은 고종이 직접 친히 정치를 할 때의 일이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그리고 이만손 등의 영남 유생들이 영남 만인소 3번이 답이 되겠죠. 뻔한 내용으로 나올 만한 주제가 풀 수 있을 만한 난이도로 출제가 된 것이죠.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청해 영선사로 파견된 김윤식에 의해서 소개되었었더라. 이게 잘 안 보이나요? 빨간색이. 자, 청해 영선사로 파견된 김윤식이 아니라 김홍집입니다. 청나라도 아니고 일본이고 김윤식도 아니고 김홍집 되겠습니다. 자, 해설지를 자세하게 실어드렸으니까 제가 안 쓰더라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 명확하게 등장을 했었더라. 자, 4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공부할 때 비교 준거를 함께 학습을 하셔야 돼요. 비교 준거가 무슨 말이냐? 이모군란에 대한 비교 준거는 갑신정변이에요. 2년 후에 일어났었던, 즉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됐었던 조약 두 가지와 갑신정변의 이후에 체결됐었던 조약 두 가지는 무조건 같이 보기에 출제가 된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모군란, 자 99년과 도시 하층민들이 반발했었던 거, 그리고 청군에 의해 계약 진압되었었던 거, 그리고 내륙 진출권을 인정받았었던 것,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하고, 이게 일반 기술인데 내용 다 들어가 있네요. 그 조약 이름만 찾으라는 거잖아요. 자,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되었었던 조약이 뭡니까? 청나라가 진압을 했으니까 당연히 청나라한테 뭔가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외우실 분들은 외우고 안 외우실 분들은 뭐 안 외우셔도 돼요. 왜요? 우리의 유일한 장점이 뭡니까? 객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청 간에 상민 수륙이 뭐예요? 내륙 진출권이죠. 청이 진압했으니까. 이해되나요? 조천 상민 수륙 무역장정입니다. 이게 뭐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일본 놈들도 공사관이 습격당해서 무너졌었기 때문에 배상금을 물어내라 플러스 경비를 주둔하겠다라고 했었던 인천 제물포에서의 제물포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럼 오답지에는 뭐가 등장을 한다고요? 비교 준거가 될 수 있는 갑신정변이 등장을 하겠죠. 갑신정변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이건 청나라가 진압했지만 청나라는 이미 가져갈 걸 다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서 조청에서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청간에는 없고요. 공사관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천에서 조약을 체결했다면 이제는 일본 놈들이 한성으로 들어와서 조약을 체결하네요. 그리고 군대가 청일 양국 군대가 모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면 군대를 빼자. 공동 철병 파병 시 사전 통보를 약속했었던 텐진 조약이 체결이 된 것이죠. 자, 보기 구성이 어때요? 이모군란 이후 나왔었던 조약 2개와 갑신정변 이후 2개. 정확하게 이 4개의 조약으로 보기가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모군란 나오면 비교 준거가 되는 갑신정변과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내용은 명확합니다. 4번.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에. 자, 이런 류의 문제가 전형적인 한국사 문제예요. 이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이후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것은 이전 사건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을 법한 사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과전법이 실시된 건요. 위화도 회군 이후에 공양왕, 우왕, 창왕, 공양왕 세트 아시죠? 이 공양왕, 마지막 왕 공양왕을 옹립한 이후에 조선 건국하기 전에 토지개혁부터 한번 시원하게 하자. 그래서 실시됐었던 것이 바로 과전법이죠. 공양왕 때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몽주가 살해되었었더라. 이것도 정몽주는 누구에 의해서 살해된 거예요? 자, 정몽주는 시조 배틀에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바로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죠. 정몽주의 당신과 나는 고려의 충신이 되겠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방원은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하여가. 그래서 결국 이방원에 의해서 정몽주가 살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조선 건국 전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한양으로 도읍을 옮겨 이전하였었더라. 이것은 조선 태조겠죠. 참고로 조선은 고려 수도였었던 개경에서 만들어져서 한양으로 천도한 겁니다. 경복궁 짓고 천도를 한 거예요. 자, 여기 태조 이성계의 일이고요. 그리고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토벌하였었더라. 이성계가 언제 성장한 신흥 무인 세력입니까? 바로 황산대첩에서 이성계가 성장했었던 이 전투 되겠어요. 요건 누구 때냐? 바로 위화도 회군이 있었던 우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왕 때. 자, 우왕, 창왕, 공양왕은 세트예요. 자, 고려시대 왕의 계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창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끊어서 몇 명씩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왕들, 주요 왕들 중에서 누구 구분을 해야 됩니까? 태조, 광종, 성종 요 세트가 있었죠. 태해정광, 경성이라고 외워도 되지만 3명만 세트가 있으면 문제 풀립니다. 그럼 성종은 또 누구랑 세트예요? 성종, 현종이 세트예요. 왜? 거란의 1차 침입 성종, 2차, 3차 침입 현종. 이해되나요? 예종과 인종이 또 세트예요. 예종, 인종은 이자겸의 장인이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2명 단위로만 알아두셔도 문제는 충분히 다 풀린다. 고려 마지막 왕은요, 우왕, 창왕, 공양왕. 이때 성장했었던 세력이 이성계, 왜구를 격퇴하면서 황산대첩, 최영의 홍산대첩, 최무선의 진포대첩 이런 거 있죠? 요게 이제 여기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홍산대첩, 최영, 진포대첩, 화통도감에서 화포를 만들었었던 최무선. 이게 다 이 사람들이 신흥 무인 세력이죠. 근데 이 우왕과 함께 요동 정보를 추진했었던 인물이 바로 최영이죠. 그러나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내세워서 반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라면 까야지. 그래서 이성계가 위화대역은
요동정벌하러 갔다가 위화도에서 회군 돌려와가지고 했었던 것들이 여 사건들이네요. 우왕을 몰아내고 창왕으로, 창왕을 몰아내고 공양왕으로. 자,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의 논설을 여기 조금 오답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것도 뭐 상난이도는 아니에요. 이번 시험 자체에서 뭐 변별이 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난이도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력을 좀 길러야 돼요. 독해력을. 보세요. 연상기억과 키워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독해력. 이날을 목노아 우노라. 목노아 울었던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시일야 방성 대곡밖에 없어요. 여기 그리고 써 있어요. 자, 시일야 방성 대곡이라고 있습니다. 시일도 있고요. 대곡도 있잖아요. 방성 대곡이라고 그냥 돼 있어요. 시일야 방성 대곡이 여기 대놓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날을 목노아 우노라 시일야 방성 대곡이라고 돼 있다고 요거를 외울 거예요? 한자 공부할 겁니까? 이것 때문에? 한자가 출제돼서 이게 아니고요. 한자를 모른다고 보고 이날을 목노아 우노라 이게 방성대곡 대성통곡이다. 그러면 시일의 방성대곡을 어떤 식으로 알아놓으면 되겠어요? 대곡, 대성통곡으로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시일의 방성대곡, 대성통곡이다. 울었다, 울었어. 그리고 여기 이토가 나왔으니까 이토라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을사늑약을 체결했었던 주역이자 을사늑약 이후에 외교권을 박탈하고 초대 통감으로 임명되었었던 놈이 바로 이토 아니겠어요? 이해되나요? 그럼 이것은 을사늑약 이후에 반발로서 등장했었던 황성신문에 게재된 시일야 방성대곡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물은 장지연 되겠고요. 되나요? 그럼 이거는 요 이토와 목노아 우노라 요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료나 자료를 볼 때는 일반 기술이든 그냥 사료든 볼 때는 무조건 힌트가 되는 문장이나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 자, 4번이고요. 한성수문은 최초의 신문이었었죠. 순 20인이가 열흘에 한 번씩 발행했었던 관보 1883년. 요건 이제 박영효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왜냐면 이 방문국 국장이 바로 박영효였기 때문에 박영효가 한성순보 발행인입니다. 한국 통상 아픈 통증의 역사 이건 누구였어요? 바로 박은식 선생이었었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그리고 독사신론, 독사, 독립적인 역사. 자주성을 강조했었던 민족주의 사학. 신론, 새로운 이론을 얘기했었네요. 신채호 선생 되겠고요. 이거 다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를 찾으라 그래가지고 3문제 중에 넣어놨지 이거 사실 정답률 높을 것 같아요. 높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7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왕의 재위기간에 편찬된 서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아까 뭘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뭘 구분하라? 조선 전기는 세종과 성종 때 편찬서를 구분하시고 조선 후기는 영조와 정조 때의 편찬 도서들을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전 통편은 이 법전을 한번 또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경국대전에 편찬 시작했었던 것은 세조, 완성했었던 것은 성종,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어서 영조 때 속대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대전 통편이 나왔었고 마지막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대전 회통 이렇게까지가 법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조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사과목이 영조 때 있었던 일이고 보세요. 영조, 정조 구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동국 여지승남이 있습니다. 이 신경준, 홍민정음, 운해는 이 시기가 제가 얘기했던 왕들은 아니지만 자 동국 여지승남을 한번 볼게요. 이것이 이제 성종 때고 성종 때 있었던 주요 저서들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국 여지승남이 있어요. 이거는 여지이기 때문에 지리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증보판까지 같이 공부하셨던 분은 공부하셨을 거예요.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중종 때 신증보판이 있었고 첫 번째 앞장에 팔도 총도에 독도가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 학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언제 어떻게 나온다? 조선 전기 세종과 성종,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를 구분해라. 이번에 세종, 성종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는 혹은 지방직에는 영조, 정조 때의 편찬 도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밑줄 친 반란에 대한 설명. 이것도 이제 오답률이 여기 아마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조금 헷갈리는 게 나온다라는 거가 이런 문제 형태예요. 자, 옹천주, 도덕, 헌창. 헌창 나오면 김헌창은 아니죠. 사료학습을 하셨으면 또 쉽게 풀 수도 있었었고요. 결코 상문제는 아닙니다. 난이도 상문제는 없어요, 이번 회차에. 여기 그나마 중상 정도? 자,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켜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요게 이제 사료인데, 이건 일반 기술은 아니고 사료인데, 사료의 두 문장을 빼놓은 사료예요. 자, 그러면 원문 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해설지에 넣어놨었던 원문 사료를 한번 살펴봅시다. 원문 사료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헌덕왕 14년 옹천주도독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는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근데 사실 원문 사료에는 뭐가 나와 있다? 김헌창은 그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이유를 내세워 반란을 일으켰다. 자, 김주원이 뇌물계입니다. 자, 뇌물계에서 무열계로 이 무열계예요, 무열계. 그러니까 중대가 계속 됐었으면 만약에 무열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할 법도 했었는데 해공왕이 피살되고 난 다음에 선덕왕으로 가면서 이제 무열계가 사라지고 뇌물계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열받겠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됐었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김주원, 김헌창, 그리고 김범문 이렇게까지 이어질 거예요. 여기 김범문 안 나와 있지만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하자 아들인 김헌창과 손자인 김범문이 각각 난을 일으켰었더라. 여기서 뭐예요?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해가지고 내가 열받은 거죠. 계통을 계승하지 못했었다. 이미 계통은 바뀌었어요. 해공왕 피살이 중대 마지막 왕입니다. 선덕 여왕 아니고 선덕 왕으로 넘어가면서 하대가 됐어요. 자, 나라 이름을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고 하였었더라. 장안과 경운이라는 키워드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죠. 요거 두 문장, 이 밑줄친 두 문장을 빼고 보기를 사료를 구성했다고요.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이 사료에 빠져 있었던 이거, 아빠가 왕이 되지 못하자. 그 다음에 장안과 경운, 이게 정답이었던 거죠. 자, 김헌창의 난과 김범문의 난도 한번 학습해 볼 대상이고요. 이것도 핵심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신라 하대에 있었던 왕위 다툼, 요것들이 등장을 했었더라. 자, 읽어보시고요. 그럼 정답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 반란세례 국호를 장한 경운, 이거 사료에 빠져있는 내용이었었죠. 주동자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있었죠. 무열왕 직계가 단절되고 뇌물왕계가 다시 왕위를 차지하는, 그럼 무열왕 직계가 단절되는 것은 해공왕의 피살이에요. 그리고 뇌물왕계가 시작되는 것은 선덕왕 때입니다. 이 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요 후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어디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볼까요? 천민이 중심이 돼 신문해방운동의 성격을 띈다. 자, 신라 사회에 하층민의 저항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민 중심의 신분해방운동이라고 하면 요것은 고려시대로 따졌을 때 만적의 난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가면은 조선 후기로 가서 뭐 백정 출신이라고 하면 임꺽정의 난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민중심 해방운동. 그래서 여기는 해당되지 않고 요 두 가지가. 그러면 여기에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8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 자세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사료 학습도 핵심 사료들은 학습을 해놔야 된다. 왜? 핵심 사료에 있는 내용을 떼가지고 보기로 구성하고 정답을 찾으라고 하기 때문에 사료 학습도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됩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그럼 9번도 한번 살펴보시죠. 9번도 헷갈리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비교 준거를 통해서 보셔야죠. 보세요. 호란이 두 차례 호란이 있는데요. 첫 번째 호란이 정묘호란이죠. 정묘호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있습니다. 구분하는 거는 좀 단순 키워드 대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묘호란은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후금이 쳐들어온 거고, 병자호란은요 청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정묘호란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 관계를 맺었어요. 병자호란은 군신 관계를 요구했는데
수락하지 않아서 청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럼 키워드상에서 형제관계라는 키워드는 정묘호란 거고요. 군신관계는 병자호란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병자호란 때 어디서 싸웠습니까? 남한산성에서 싸웠었죠. 어디서 항복을 했나요? 삼존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했었더라. 이것이 키워드 비교 되겠습니다. 됐나요? 정묘호란 때 정봉수 이립, 그리고 임경업 장군이나 김준룡은 밑으로 내리시고 이렇게 사람 구분까지 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만으로도 풀리겠죠? 홍서봉 몰라요. 몰라도 되고요. 몰라도 되고 그리고 모르는 거고. 그래도 풀립니다. 자, 보세요. 문제를 봤는데 이 박스 안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다시 읽어보세요. 키워드는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료 있죠? 모르는 키워드는 그냥 과감히 패스하고 넘어가세요. 다 모르는 겁니다. 자, 홍서봉 등이 한의 글을 받아 청의 지도자를 일컫는 용어예요. 근데 필요 없어요. 밑줄도 안 치잖아요, 제가. 한의 글을 받아 되돌아왔는데 그 글에 대청국, 이것만이 키워드입니다. 이것만이 키워드예요. 대청국 황제는 조선이, 그럼 조선이고요. 청나라 조선. 짐이 이번에 정벌하러 온다. 청이 정벌하러 왔대요. 그러면 이거는 병자호란이죠. 됐나요? 키워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신관계, 요 두 가지 키워드. 청이 정벌한다, 군신관계. 그러면 기계적으로 공부를 한 결과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러면 남한산성 항쟁, 김준룡 등이 등장할 수도 있겠고 삼존도 비석. 1번이 바로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고요. 호란의 배경으로 작용했었던 것이 인조반정 공신책정에 불만을 품었었던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었던 것. 이것은 호란의 배경입니다. 첫 번째 호란의 배경이니까 어떤 호란의 배경이겠어요? 정묘호란의 배경이 되겠고요.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하였었더라. 남한산성 들어갔지 강화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공부 안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강화도 피난 갔었던 것은 정묘호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은 남한산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 않다. 정봉수 이립이었었죠. 정봉수와 이립은 정묘호란입니다. 정봉수 이립 외우기도 얼마나 좋아. 정묘호란 정봉수 이립이니까 이건 정묘겠죠. 그러면 2, 3, 4번은 다 정묘호란에 대한 내용이고요. 1번이 병자호란이다. 어떻게 공부하라? 비교 준거를 따가지고 공부하라. 그리고 키워드를 대비시켜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청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럼 10번 보겠습니다. 가라를 시기 순서로 옳게 나열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전근대사를 그냥 통시대사적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군 유기제는 이 대꾸를 띄는 걸 좋아했어요. 고려가. 고려의 중앙통치체제가 뭐였죠? 이성육부. 그러면 중앙군대는 이군 유기. 이거 고려죠. 친위부대 장용령은요. 영조, 정조는 그냥 스테디셀러예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정조니까 당연히 조선 후기겠죠. 자, 삼국 통일했었던 나라가 어디죠?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 통일신라의 키워드는 숫자 3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 3층 석탑이 나온다. 무조건 통일신라 탑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3년 동안 밝혀졌어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주요 문화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3층짜리는 삼국 통일했었던 통일신라 거. 이해되나요? 그러면 삼국 통일 이후에 지방행정을 몇 개로 나눴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옛 땅에 각각 3개씩 설치해서 3 곱하기 3 구주 5소경이었죠. 구주 5소경. 그러면 지방의 군대는 몇 개 있겠어요? 구주니까 9개 있으면 되겠죠? 근데 군사 접경 지역인 맨 위에 있는 곳을 한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주에만 1개 더해서 구주에 하나씩 하고 난 다음에 한주에 하나를 더했다. 9 플러스 1이 바로 십정이라는 지방 군대 되겠습니다. 되나요? 키워드 3, 3 곱하기 3, 9 플러스 1. 요것이 바로 통일신라 되겠고요. 13도 창의군은 뭡니까? 이것은 근대네요. 근대. 정미의병 때 있었던 일이네요. 고종 때. 정미의병 때 해산당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게 되었었고 이 의병이 합류해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한 다음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었죠. 이것은 근대입니다. 그러면 시기는 명확하게 나오네요. 통일신라가 제일 먼저겠고 고려 갔다가 조선 갔다가 근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답은 찾아보시고요. 2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엽적인 역사나 단순 암기식 문제들은 단 한 문제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까다롭다라는 문제가 김원창의 난인데 그것도 사료학습 한 번 했었으면 한 번이 아니라 한 2번 정도 했었으면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현대사로 한번 가볼까요? 해방 이후의 현대사인데요. 미영소 3국 외무장관회의,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 자, 보세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세 가지 형태의 회의가 있습니다. 321 형태요. 그리고 해방 직후는 무조건 무슨 활동이냐? 무조건 건준이에요. 왜 건준이 있을 수 있었느냐? 해방 이전에 이미 건국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국동맹을 계승한 것이 건준이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1945년 8월 16일부터 활동했었던 단체가 건준입니다. 무조건 시작은 건준이고요. 그 다음에 회의는 3, 2, 1 순서로 일어났다. 건준이 시작이요. 3, 2, 1입니다. 이 3이 뭐예요? 모스크바 삼상회의겠죠? 그리고 그 안건 결과 나왔었던 2는 뭡니까? 미소공동위원회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결렬되고 나서 1은 뭡니까? 바로 UN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됐나요? 물론 살은 붙이셔야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있었던 정읍발언과 좌우합작운동, UN 소총회 이후에 있었던 남북협상, 제주 4.3과 남북협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립됐었고 정부 수립 이후까지 이어졌었던 여수 순천 10.19 사건, 여기가 하나의 세트인 사건입니다. 줄이면 건준이 무조건 시작이요. 321이었었다. 그 사이사이를 좀 채워주시면 됩니다.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는 UN 소총회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건 1이겠죠. 1 UN이니까 이후에 있었던 일이 맞네요. 좌우합작운동은요, 이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2가 맞습니다. 조선 건준은요, 무조건 시작이다. 해방전국 사건이 나오면 무조건 시작은 건준이다. 이것도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초적인 아주 쉬운 문제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반민특위 활동은요, 이건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던 거죠. 재헌국회 활동, 정부 수립 이후 사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후고요. 해방전국 순서, 우리가 마지막 하프 모의고사에서 이 10번 문제로 제가 풀어봤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나올 것들이죠. 그걸 풀어서 맞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완강히 쉬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12번 보세요. 자, 우리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 이것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 독해력을 길러야 됩니다. 독해력을 보세요. 좌평은 육좌평 만들었었던 백제 고이왕, 이거 백제 거예요. 백제. 사택적덕은 몰라도 사택지적은 알죠. 사택지적 비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고구려의 귀족의 성씨입니다. 아니, 백제의 귀족의 성씨예요. 좌평과 사택이 있다. 선언하고 삼보가 이거 필요 없어다. 보세요. 삼보 동양 되셨기에 능히 가람을 세워, 가람이 절인데, 이게 절인데 이 절을 세우시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절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백제 탑을 다 비교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요. 백제 탑도 딱 2개만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핵심 문화재들만. 하나는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고, 그리고 하나는 정림사지 5층탑. 요 2가지만 딱 구분을 할 텐데, 2개의 공통점은 뭐냐? 이거 백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 이거 보세요. 제가 해설 강의를 좀 살펴봤었는데, 이 절, 제가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료 꼭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미륵사입니다. 라고 해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요. 이거는 미륵사를 찾아서 푸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백제탑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백제 거를.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핵심 키워드는 요겁니다. 좌평, 사택. 그러니까 이거 백제에 대한 얘기구나. 목탑 양식을 간직한 석탑, 이거 백제탑이구나. 정림사 5층탑이든 미륵사지 석탑이든 둘 다 목탑 양식의 석탑이기 때문에 이건 백제 거다. 사실 이건 미륵사가 맞긴 해요. 그런데 이걸 미륵사라는 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 그래서 특정 사료를 봤으면 문제를 정답을 찾을 수 있고 안 봤으면 찾을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대리석으로 만든 10층짜리 석탑. 우리가 10층짜리 석탑은 딱 2개 봤습니다. 고려 경천사 10층탑과 그 경천사 10층탑의 영향을 받은 세조 때, 조선 세조 때 만들었었던 원각사지 10층탑 딱 2개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나
조선 세조 때의 일이겠고요. 성주 산문을 개청한 낭해화상의 탑비가 있다. 이것도 있잖아요.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신라 하대에 선종이 유행을 하죠. 선종으로 유명한 절이 구산선문이에요. 9개의 절이 유명했었더라. 이게 또 필요 없죠. 그냥 신라 하대입니다. 신라. 그리고 이거는 탑비니까 이거는 승탑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4번에 돌을 벽돌 모양으로 쌓아 만든 모전. 자, 전탑이 벽돌탑이에요. 벽돌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는 중국 스타일이거든요. 벽돌은. 그래서 흙을 뭉쳐서 구우면 그것이 벽돌이에요. 중국은 황허지대잖아요. 황허지대. 그러니까 흙지대란 말이에요. 흙지대. 노란 땅. 그러니까 그것을 물에 개어가지고 뭉쳐서 구우면 벽돌입니다. 이게 벽돌이에요. 이걸 전탑이라고 불러요. 벽돌탑. 근데 우리나라는 화강암지대라서요. 흙을 뭉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이게 벽돌탑이다라고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진품 벽돌탑이에요. 아니면은 모조 짝퉁 벽돌탑이에요. 모조 벽돌탑이죠. 그래서 모전탑이라고 불러요. 화강암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돌을 깎아서 만들었다. 흙으로 뭉쳐서 구워서 만든 게 아니라 돌 깎아서 만들었다. 이것은 분황산 모전탑밖에 없습니다. 이 분황산은 뭐 분치라는 황제다 이렇게 보통 암기를 좀 해두시면 외우기가 쉽겠죠. 그러면 최초의 여왕이라고 하는 선덕 여왕이 관련되어 있는 분황사, 분치라는 사찰, 모전탑. 그럼 이건 당연히 신라시대겠죠. 신라시대. 신라 중대도 아니고 디테일하게 구분하면 신라 상대겠죠. 근데 지금 문제 형태에서 신라 상대, 중대, 하대를 구분하는 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나오기가. 특히 상대 구분하는 거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공부는 해놓긴 해야 되겠죠. 신라 상대다. 자,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맞춰야 돼요. 그리고 문화재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좁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좁혀놓고 나올 만한 것들만 보면은 몇 개 없어요. 진짜 정말 몇 개 없습니다. 국가별로 두 자릿수 문화재 외우는 국가 없어요. 책 빼고. 자, 13번 조선 세조 때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봅시다. 기억, 사병을 혁파했다. 자, 그러면 세조는 비교 준거가 누가 되겠어요? 태조 이성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 있겠고요. 그의 아들이었었던 세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성종이 있겠고, 요렇게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왕권 강화를 추구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태종, 왕자의 난. 그러면 세조, 단종 죽였어, 계유정난. 왕권 강화, 강력했죠. 이 강력한 강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태종 아빠와 달라 조화를 추구했었던 세종대왕. 나는 세조와 달라 성종대왕. 이 사람들은 조화를 추구했었고요. 요 4명을 구분하는 겁니다. 보통 태조까지 구분할 경우도 있고 5명 아니면 4명을 구분하는 거죠. 그럼 사병혁파는 이 4명 중에서 누굽니까? 바로 태종이겠고요. 집현전은 누가 설치했습니까? 세종이 설치했는데 세조가 폐지했었죠. 그리고 성종이 폐지된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했었던 성종. 경국대전 시작은 세조, 완성은 성종. 육조직계제는요, 태종이 처음으로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세조가 부활시켰다. 태종과 세조, 왕권 강화. 그러면 답은 명확하게 나오겠네요. 니은과 리을 되겠습니다. 니은과 리을. 자, 14번 보시죠. 순서 파악 문제인데요. 임시정부 활동은 시기별로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임시정부 활동은 시기별로 구분을 해뒀습니다. 먼저 1919년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졌었죠. 3.1운동 직후에 만들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한번 이렇게 외워보도록 할까요? 1919년 1월 달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민족 자결주의가 얘기됐었죠. 이 소식이 2월 달에 도쿄에 전해져서 일본에 가 있었던 도쿄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합니다. 3월 달에는 뭐가 일어났었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일어났었죠. 3.1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4월 달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활동은 언제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1919년 말 중후반부터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이승만 박사 아닙니까? 이승만 박사, 외교 전문가,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 출신의 국제 외교 전문가를 자처했었던 인물. 그러면 1920년대의
활동은 뭐가 될까요? 바로 외교로서, 이승만 중심이니까 외교로서 독립을 쟁취하겠다. 외교 독립론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기가 있었느냐? 아니요. 침체될 수밖에 없었죠. 연통제와 교통국이 사라지면서 여기 독립 자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오씨 어떻게 되지? 외교 독립론이 침체되죠. 그래서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라는 활동 형태에 대한 논쟁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승만은 탄핵됐지만 20년째는 흐지부지예요. 20년대는 흐지부지입니다. 그럼 30년대로 가볼까요? 30년대로 가보면 김구 선생이 내가 다시 임시정부를 부활시키겠다. 자,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탄 투척하는 수밖에 없죠. 아직 우리 살아있다. 일본 거두를 이제 베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31년 김구가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었고요. 1932년 두 차례의 활동이 있었죠.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지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40년대는요. 어디로 가야 되죠? 40년대는 충칭으로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내륙 지방이 충칭으로 옮겨서 충칭 임시정부, 다른 말로 중경 임시정부. 가운데로 이동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1940년에 뭘 만들었습니까? 한국 독립당을 만들었었고 또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었고요. 이제 진짜 나라 세울 때가 다 됐구나. 1941년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제정하게 되었었더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임시정부의 지도부 형태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승만 정부 때는 대통령 중심제였다가 국민대표회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탄핵 이후에 2대 대통령 박은식 이후에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돼요. 국무령 중심으로 갔다가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갔다가요. 그 다음에 40년부터는 어떻게? 김구가 주도했으니까 김구 주석 중심, 주석제. 그리고 44년 주석, 부주석, 김구, 김규식 이렇게 이어지게 됐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됐었던 것은 1920년대겠네요. 외교 독립론 침체됐으니까 우리 한번 새롭게 거듭나 보자. 그런데 실패했어요. 결렬. 그러면 31년 애국단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30년대. 그리고 충칭으로 옮긴 다음에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었죠. 그리고 진짜 나라 세울 때 다 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을 제정했었고요. 그리고 활동 형태는 44년에 마지막 주석 부주석제로 개헌이 이루어졌었더라. 그러면 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다가나 한번 봅시다. 다가나. 이것도 보셔야 돼요. 정부 형태도 보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대통령 중심제, 국무령제, 국무위원 집단지도체제, 주석제, 주석부주석제. 이것도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활동했었던 주석 김구와 부주석 김규식은 나중에 해방정국에도 남북 협상 멤버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가나라 이렇게 되겠네요. 다가나라. 그럼 일단 뭐 라 빼고 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다가나 가지고 풀 수 있는지 볼까요? 이건 아니고 다가나 오케이 이것도 아니고 다가나 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라를 배제하고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네요. 이해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라까지 알아놔야 한다. 사실은 나가다 다가나 가지고도 풀 수 있었네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 15번 연표 문제인데 우리가 근현대사에서는 연도 암기를 두려워하지는 말자고요. 일부러 피하지는 말자고요. 연도 암기를 조금 해놓으시면 문제 풀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확실히요. 그리고 문제 풀고 공부를 계속 일어나서 하다 보면 연도가 자연스럽게 익혀질 수도 있어요. 자, 쉬운 연도는 그냥 외우고 넘어가자고요. 1차 조선경영 1911년, 2차 조선경영 1922년.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1910년대, 1920년대라고만 하더라도 여기는 1910년대 사건을 찾으라는 거죠.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었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습니다. 23년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후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어요. 일본 놈들이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20년대입니다. 딱 봐도 이거는 문화 통치기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문화통치기는 20년대고요. 유경공원은요. 육성한다 젊은 인재를 근대 교육기관이죠. 근대 교육기관도 1883년 있었던 원산학사와 동문학이 있었고요. 이거는 6이니까 1886년에 있었던 유경공원. 어쨌건 이것은 근대이기 때문에 연도를 모르더라도 오답이다. 28 독립선언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뭡니까? 1월 달에 파리 강화회의, 2월 달에 28 독립선언, 3월 달에 3.1운동, 4월 달에 임시정부. 그러면 이건 1919년이겠네요. 10년대가 맞군요. 보안회 주도로 일본이 황무지 개헌권 반대운동. 이거는 배경을 알면 쉽습니다. 어떤 배경이었어요? 일본 놈들이 러일 전쟁을 하다가 야 조선에 이 땅 안 쓰네 내가 좀 쓸까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황무지 개헌권 반대운동 벌였었던 것은 러일 전쟁이 배경이기 때문에 1904년 을사늑약 전 있었던 일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10년대 사건은 3번이 되겠다. 16번 보겠습니다. 가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봅시다. 강조의 정변이 얘기되네요. 강조의 군사들이 강조의 정변이 일어났다. 강조의 정변 결과 목종이 모면할 수 없음. 그래서 잠시 후 뭐를 왕위에 올립니까? 목종을 유폐하고 현종을 옹립했었다. 제가 고려 왕들은 2명씩 엮어서 혹은 3명씩 엮어서 따로따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부터 끝까지 계보를 싹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무의미하고요. 자, 그러면 초창기 왕들 중에서 태조와 광종과 성종을 묶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초기 왕들의 주요 업적은 이 3명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종은 또 누구하고 구분을 해야 되느냐? 성종은 또 현종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왜? 성종 때는 지방제도 정비가 시작됐지만 완성은 안 됐다.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시작은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간을 파견했었다. 현종은요 5도 양계 체제가 완성되었었네요. 그 다음에 성종 때는요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고 현종 때는 거란의 2차 3차 침입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서해의 외교 담판이 있었겠고요. 요 기간 동안에 이제 불심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초조대장경도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양규의 분전도 있었고요. 나주로 피란 떠나긴 했었지만 양규의 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놓으면 파악하기가 수월하다. 강조가 목족을 폐위하고 김치향과 천추태후를 없애고 이제 현종을 옹립했었다. 그러면 현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5도 양계체제 혹은 거란의 2차, 3차 침입 때 있었던 일 되겠습니다. 윤관이 별무반. 이거는 별무반은 뭐예요? 이건 여진이니까 거란하고 관계가 없죠. 이건 숙종 때 있었던 일이고요. 외적이 침입하여 국왕이 복주 안동으로 피란했었던 거는 안동하면 무슨 소리 떠오릅니까? 안동은 무슨 술이에요? 연상 기억해보세요. 안동 소주죠. 소주는 어느 민족의 침입 이후에 전래된 기술이에요? 바로 증류주 기술이었었던 소주 기법은 몽골풍이죠. 몽골의 풍습입니다. 그러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이건 몽골이죠. 몽골. 고려는 시기 구분을 이런 식으로 외침의 순서로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피란을 갔었던 사람은 공민왕이고요. 현종은 나주로 피란을 떠났었고요. 서희의 외교담판 거란이긴 한데 1차 침입이죠. 이건 성종 때겠고요. 그러면 초조대장경을 조판했었다라 이것은 거란의 2차 침입 때 있었던 이 현종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 4번 성종 현종을 구분해서 거란. 그리고 얘는 여진이고 몽골이고 거란이고 거란이다. 자, 비교 중고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가와 나 시기에 있었던 전형적인 우리 시험 문제 패턴이네요. 순종의 인산일. 자, 이것도 구분을 해봅시다. 고종이 돌아가셨을 때 장래 행렬이 있겠죠. 그때 만세운동하면 대박이 난다. 그것이 3.1운동이고요. 순종의 인산일은요. 이건 60만세운동이네요. 1926년 60만세운동. 제가 연도암기를 두려워하지는 말자 그랬었죠. 모든 것들을 연도를 외울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패턴이 보이는 거, 빈출되는 거는 연도까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서 파악에서 헷갈리지 않는다. 60만세운동 26년이고요. 자,
광주에서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29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도로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보세요. 이런 류의 문제는 대부분의 정답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가의 결과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사이 시기에 들어가겠죠. 사이 시기는 가의 결과가 되겠고 혹은 나의 배경이나 원인이 사이 시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가나 사이를 찾으라는 거는 가의 결과를 찾아라 혹은 나의 원인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같이 했었던 세력들이 누굽니까? 조선공산당 좌익 세력과 그 다음에 천도교 청년회라는 우익 세력이 함께 했었어요. 좌우가 함께 했었어요. 좌우가 함께 하다 보니까 정우회라는 단체가 같이 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유일당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정우회라는 단체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언이요? 민족 유일당을 한번 만들어 볼래? 그 결과 만들어졌었던 단체가 어디입니까? 새로운 줄기단체. 원래 줄기가 이렇게 뻗어나가거나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신간에는요. 사회주의 줄기와 민족주의 줄기가 접붙임돼서 새로운 줄기가 나왔다 하여 새로운 줄기 신간회가 나왔었더라. 불과 4년 활동했었던 신간회는 27년에서 31년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함께 했었지만 분열은 피할 수 없었죠. 그래서 신간의 주요 활동이 뭐였어요? 바로 원산 노동자 총파업 후원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었던 1929년 활동입니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었던 게 신간의 활동. 그러면 답이 신간회가 창설했었다, 여기 창설되었다 요건데 그럼 이것들을 연도로 푸는 문제인가요? 아니죠. 가의 결과를 찾으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가의 결과는 신간회입니다.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해두시고 2번, 3번, 4번 관련은 없었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1번이 신간회 말고 그냥 연도로 푸는 문제라면은 이때 다른 내용이 들어가겠죠. 27, 8년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사이에 있었던 걸 묻는 건 그런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다. 결과나 원인을 묻는 것이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1930년대에 있었던 사실을 한번 볼까요? 독립운동사에서 30년대. 야, 이거 진짜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낼 수 있습니까? 30년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살펴보시죠. 30년대는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요. 37년이 되면 중국 본토를 쳐들어가는 중일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탈을 심화해 나가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기도 하는 그 시기가 바로 30년대겠죠. 자, 그러면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있으니까 30년대는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했겠어요? 만주를 침략당하고 중국 본토를 침략당한 중국과 우리 조선 군대가 함께 활동을 했겠죠. 한중연합작전을 펼쳤겠죠. 한중연합작전. 자, 30년대 초반은 민족주의계예요. 중후반은요, 사회주의계가 주도하는 한중연합작전이 있었다. 그래서 30년대 초반에 32년, 33년 요때 활동했었던 민족주의계 부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한국독립군 지청천과 조선혁명군 양세봉이 이끌었었던 32년, 33년 전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중후반은 사회주의계가 주도했었던 동북항일연군이 주도했었던 보천보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용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는 30년대 한중연합작전이에요.
자, 비밀결사인 조선 건국동맹이 결성되었었다. 아까 건국동맹이 뭐로 이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건준으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것은 40년대 활동이겠고요. 중국 관내에서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었다. 이것이 38년 조선의용대 요때 있었던 일입니다. 1938년. 정답은 2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에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설립되었었다. 연해주 지역의 주요 활동은 1910년대 국외에서 있었던 활동입니다. 1910년대 대한광복군 정부의 사령관 군 통영 역할을 담당했었던 이상설, 그리고 부통령 담당했었던 이동휘, 요 인물까지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10년대, 이건 30년대, 이건 40년대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 자, 20년부터 본격화되었죠, 저항이. 그래서 봉오동 청산리 대첩 이후에 간도 참변이 일어납니다. 간도 지역의 민간인을 대학살하다 보니까 우리는 러시아로 가야 돼요. 소련령 스보보드니 자유시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일을 총재로 해서 대한독립군단으로 하나로 된 다음에 자유시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20년대 지그재그 활동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가 보기로 아주 이쁘게 구성되어 있네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문화사가 또 나왔지만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왔었던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사원 건축물들이 있었고요.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으로 구분되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 송나라가 나오면 끝이에요. 이거는 중국이 송나라일 때 우리는 고려입니다. 중국이 명나라 청나라일 때 우리는 조선이고요. 이거는 자기 도자기의 빛깔이 비취색, 비색이 이제 청색이 청색, 칠판색. 그러니까 이건 고려 청자를 얘기하는 거고, 어쨌건 이건 고려입니다. 고려 문화재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영주 부석산 무량수전, 이건 뭐 너무나도 유명한 것이고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주심포 양식과 배을림 기둥을 특징으로 한다. 수덕사 대웅전, 이거 다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이죠. 그리고 과거에 작년이죠. 오답지문 글자 오타로 인해서 중복 정답을 만들었었던 성불사 응진전이라고 있었어요. 응진전을 웅진전이라고 해가지고 중복 정답이 됐었던 응진전. 이것은 대표적인 다포 양식으로, 자, 보세요. 고려시대의 건축물, 사원 건축물 딱 4개만 봤습니다. 그 중에 3개는 주심포고 하나는 다포 양식이다. 원의 영향을 받은. 이거 4개 공부할 거예요. 4개 정도는 보셔야 돼요. 적어도. 그럼 군의 화엄사 각황전 같은 경우는, 법주사 팔상전 같은 경우는 이거 다 고층 건축물이에요. 불교 사원 건축 양식에서 고층 구조가 중층 형태가 나타난다. 거대하다. 이건 조선 후기에 뭐 상업으로 돈을 많이 번 뭐 분홍이든지 분홍 출신의 거상이든지 뭐 하여튼 조선 후기에 경제권을 키워갔었던 세력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만들었었던 거대 불교 사원 건축물 하면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제가 실어놨었던 법주사 팔상전 같은 것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에 나왔었던 내용들 2번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보셔야죠. 고려 딱 4개, 조선 절 몇 개 없죠? 그리고 조선 후기 때 거대 3개, 요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20번 모 강사분께서 이제 해설지 보면서 이거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나온다고 했죠? 이거 나온다고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자, 요번 해설을 제가 여러분들도 보실 때 다 수업에서 다 나왔어요. 어떤 강사분들이건 다루지 않은 주제가 출제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스타일에 딱 맞게 보시고 간결하고, 강의 수가 너무 길지 않으면서도 간결하게, 그리고 본인이 이제 수업을 접했을 때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잘 졸지 않고 잘 수업을 완강할 수 있겠다. 그런 강의를 고르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보세요. 각양을 제정하고 한글 창간했었던 이게 조선어 연구소잖아요. 조선어 연구소를 좀 헷갈리게 하려면 뭐가 나왔어야 돼요? 조선어학회가 나오기라도 했어야 좀 헷갈리죠. 이건 헷갈릴 수가 없어요. 국문연구소를 계승해서 조선어 연구소로, 조선어 연구소에서 조선어학회로. 이거는 강점 전 근대였었고요. 요거는 20년대 초반, 30년대 초반, 40년대 초반에 사라진다. 21년, 31년, 그리고 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사라지는 요 1년의 흐름들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설 자세한 해설은 됐고요. 해설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총평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한번 다시 드리면 우리가 결국 이거를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 아, 나왔었구나가 아니라 아,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말씀드릴 거는 한마디입니다. 보세요. 20문항 모두 기본 이론에서 나왔었고 이걸 절반으로 축소했었던 하프 이론에도 나왔다라는 거는 지엽적인 주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모든 선생님들의 교재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것들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올 만한 주제 문제가 풀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출제됐었다. 그래서 한마디밖에 없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기본에 충실합시다. 기본에 충실하시고 지엽적인 것 좀 배제하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풀이는 항상 병행하셔야 된다. 이론 학습할 때도 7대3 혹은 8대2 수준으로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되고 문제풀이 강의가 있을 때도 6대4 정도는 이론 학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암기를 조금씩 해가셔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 생활을 성공으로 이끌 하나의 키는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와 시간 분배다. 한국사는 더 이상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과목은 아니다. 편차는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합격을 위한 최소한의 학습 시간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학습 시간은 확보를 해두셔야 된다. 혹은 수업을 2번 들었으면 복습하는 한 번까지 껴가지고 한 2+1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시간이 너무 많지는 않겠죠? 수업 시간이 4번이라면 복습은 2시간 정도. 문제풀이 시간이 4시간이라면 복습은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긴 해야 된다. 까먹으니까요. 자, 됐나요?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은 고생하셨고 앞으로 시험이 남으신 분들은 요거 잘 활용하셔서 학습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